네, 어제 그 마지막으로 과제 드렸던 파일 열어보시면 되고요. 3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파일 열어보시면 되고요. 우선 판다스, 뭐 C본 이런 모듈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행하면 쿼랩하고 저는 지금 연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쿼랩하고 연결이 돼서 그 활성된 세션, 버추얼 머신을 그 임대를 받게 되면 그 파이썬 코드들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C본이라고 하는 모듈의 예제 데이터셋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C본은 그 모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판다스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위한 그런 모듈이고요. 라이브러리이고요. C본은 시각화, 즉 그래프를 그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함수나 클래스들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C본입니다. 보통 판다스는 그 임포트를 하실 때 간단하게 줄여서 PD라고 많이 임포트를 하고요. C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별명을 SNS라고 보통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모르겠어요. 판다스는 PD 이건 알겠는데 왜 C본을 앞글자하고 뒷글자까지는 알겠는데 왜 S까지 붙였는지 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C본은 원래는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모듈인데 여기에서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 CSV 파일들을 제공을 해요. CSV 파일들을 제공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모듈 이름 다음에 함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함수 이름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냉장 기준을 네, 날씨가 덥다 보니 건물 냉방한다는 안내 방송이었었습니다. 그 어떤 데이터셋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가 궁금하시면 이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돼요. 한번 우리 문서 보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보시면 되고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본 홈페이지 찾아가시면 돼요. C본 홈페이지는 구글에서 그냥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검색해 보시면 cbon.pydata.org 이렇게 아마 그 홈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C본 그 패키지의 홈페이지를 찾아가시고 여기 서치가 있죠. 네. 굳이 그 도큐멘테이션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요. 여기 서치 버튼에서 함수 이름 입력하시면 되고요. 로드 데이터 셋이었었죠. 네,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서칭 하면서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보여주죠. C본 모듈 안에 뭐가 있다?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파이썬 펑션 함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사용한 게 딱 요거를 사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함수를 호출한 모습을 보시면 sns.load dataset 이렇게 있죠. 근데 sns라고 하는 거는 C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cbon.load dataset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파이썬 펑션 중에서 load dataset이라고 한 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돼요.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example 데이터셋들을 온라인 저장소 리포지토리에서 로드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름 우리가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할 때 여기에 이름에 팁스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죠?
팁스라고 줬었던 이유가 뭐냐면 문자열, 스트링을 넘기래요. 스트링을 넘기라고 되어 있고 그 데이터셋의 이름은 여기 GitHub에 있대요. GitHub에서 뭐뭐뭐점 여기 문서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GitHub 안에 뭐뭐뭐.csv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는데 그 앞에 확장자 제외하고 이 앞에 파일 이름을 로드 데이터셋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데이터셋의 이름을 문자열로 파라미터로 넘겨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이름은 어디서 찾아라? CSV 파일 그 앞에 확장자 앞에 있는 이름만 써라. 그리고 데이터들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한 번 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GitHub예요. GitHub. 저도 소스 코드 GitHub에서 이렇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들이 있어요. 이렇게 확장자 전부 다 CSV라고 붙어 있죠. 확장자 전부 CSV라고 붙어 있고, 그러니까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할 때에는 요 앞에 이름들만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텐션이라든가 브레인 네트워크스라든가 카 크래시스라든가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CSV 앞에 있는 이 파일 이름들만 넘기시면 무엇을 해준다?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까지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더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문서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문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력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로드 데이터셋이 제대로 됐는지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익스프레션, 그러니까 프린트 함수 안에 넣지 않고 그냥 변수를 바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얘가 아주 편리하게도 앞에서 5개, 그다음에 중간 생략하고 뒤에서 5개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여기에 출력되는 그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로우의 개수는 우리가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급받으신 교재의 2장인가? 거기서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잘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 어딘가에 pandas.options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되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의 개수를 조정하는 그런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교재 어딘가에 있어요. 없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이 로우가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만 출력을 해보더라도 로우가 244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의 개수가 전부 244개다. 그 다음에 열의 개수가 7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동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죠. 0번부터 243번까지. 그러니까 244개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로우 244개나 되는 로우들을 전부 다 출력할 수가 없으니까 중간 생략하고 앞에서 5개, 뒤에서 5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컬럼은 이 공간만 충분하면 전체를 다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컬럼도 생략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개가 있는데 이 한 번에 다 보이지 않으면 중간에 또 컬럼들로 생략을 해서 자동으로 그렇게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죠. 함수를 이용해서 GitHub에 저장되어 있는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GitHub에 저장된 tips.csv 파일을 읽어서 무엇을 만들어준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그게 로드 데이터셋입니다. 얘는 오로지 어디에만 특화되어 있는 거냐면 C본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만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GitHub에 있는 것들을 다 읽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네. C본 패키지,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그 GitHub에 있는, 정확하게는 C본
기본 GitHub에 저장된 CSV 파일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GitHub나 그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아무 GitHub에서나 전부 다 그 데이터 파일을 읽어드리려면 그때는 판다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CSV 파일을 읽었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로우와 컬럼의 개수는요.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이 있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팁스고요. 속성들 중에서 프로퍼티들 중에서 shap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shape 프로퍼티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리턴 값에 대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가 로우의 개수, 두 번째가 컬럼의 개수예요. 얘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number of rows 그리고 number of columns. 이렇게 만들어진 무엇을 리턴한다? 튜플을 리턴하는 거예요. 튜플. 괄호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네. 튜플이에요. 튜플은 리스트랑 똑같죠. 인덱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0, 1, 2, 3, 4 인덱스 가지고 있고 대신에 리스트랑 다른 점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숫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없고 얘를 삭제할 수 있어요? 삭제할 수 없어요. 그게 튜플입니다. 튜플. 얘가 튜플이라고 하는 걸 알면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할 수도 있냐면 tips.shape의 인덱스 0번 그 다음에 tips.shape의 인덱스 1번 따로따로 출력하죠. 인덱스 0번이 튜플에서 첫 번째 원소 244개 인덱스 1번이 두 번째 원소 7개. 그러니까 따로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따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만 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만 가지고 오셔도 되고 우리가 튜플 공부했으니까 인덱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튜플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튜플이고 거기서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shape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이 뭐였나요? 그 다음은 컬럼의 이름들을 찾자라고 했었던 거죠. 컬럼의 이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팁스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속성이 있냐면 컬럼즈. 다 외우고 다니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컬럼인지 컬럼즈인지 헷갈리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요 정도만 하면 이렇게 힌트를 보여주니까 거기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컬럼즈, 컬럼들이란 뜻이겠죠. 컬럼들. 무엇을 주냐면 토탈 빌, 팁스, 성별, 흡연 여부, 요일, 시간, 이게 아마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이 7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객체는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의 객체예요. 인덱스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인데 사실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일종의 리스트 혹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인덱스,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덱스가 가능해요. 0번 컬럼은 토탈 빌, 그 다음에 1번 컬럼은 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반복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컬럼 이름 가지고서 반복문도 가능해요.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변수 이름 하나 쓸까요? in tips.columns print 컬럼 이름들은 쭉 나오죠. 그렇죠.
반복문 사용해서 여기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게 되면 토탈 빌 그거를 출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럼스에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면 팁 출력하고요. 세 번째 원소 꺼내면 섹스, 네 번째 원소 꺼내면 스모커, 그 다음엔 데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반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출력을 해봤는데 파이썬에서 무엇인가를 출력을 해봤는데 뭐 앞에가 꼭 리스트나 배열일 필요는 없어요. 리스트나 배열일 필요는 없고 뭐 인덱스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인덱스가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리스트나 배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for in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원소들을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응용하실 수 있으세요. 뭐 토탈 빌의 평균 출력하고 팁의 평균 출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문 가지고서 응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네, 요거죠. 첫 번째 5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마지막 5개의 로우를 출력해라. 네, 이거는요. I 로케이션을 사용하시는 게 편해요. 무슨 얘기냐면 팁스 I 로케이션 첫 번째 0번부터 인덱스는 생략해도 괜찮고요. 5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0, 1, 2, 3, 4 이렇게 앞에서 5개를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게 제일 편하고요. 제일 편하고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뭐 연습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로케이션과 I 로케이션의 차이점 말씀을 드렸죠. I 로케이션은 인덱스 기반이고요. 인덱스 기반이어서 이 끝에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이상, 그다음에 5 미만의 범위의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로케이션 같으면 이렇게 하셔야 그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요. 0부터 4까지라고 하는 이렇게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가 적어야 돼요. 얘는 레이블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이상 4 이하 범위의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제 주신 분들이 이렇게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두 가지를 다 연습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메서드가 있어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방법은 팁스에서 헤드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헤드. 네. 아마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아래도 있을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하고 불러주는. 자, 여기에는요. 파라미터가 딱 한 개가 있어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딱 한 개가 있는데 인트를 넣어주면 된대요. 그리고 게다가 기본값이 몇 개예요? 기본값이 5개. 앞에서 5개를 보여주는 그런 메서드예요. 그 설명 자체가 그렇게 돼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n개의 로우들을 리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n을 넣어주셔도 돼요. n의 값을 5라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얘는 기본값이 5기 때문에 생략해도 돼요. 이 경우에는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5개만 출력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근데 뭐 5개가 아니라 3개를 출력하거나 뭐 7개를 출력하거나 10개를 출력해보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전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본 값인 5개의 로우를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R에서는 헤드의 기본값이 로우가 몇 개인지 기억나세요? 뭐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6개입니다. 6개. 한 개가 더 많아요. 네.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러면 끝에서 5개. 자, 끝에서 5개는 로케이션을 쓰기는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음수 인덱스를 로케이션은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끝에서 5번째가 인덱스가 그 레이블이 뭔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닌데 되게 그런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해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생기죠. 그래서 끝에서 5개라고 하실 때는 I 로케이션을 쓰시는 게 제일 간단하죠. 자, I 로케이션을 이용하시면 tips.I 로케이션 음수 인덱스로 끝에서 5개. 이거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마이너스 5부터 끝까지 이런 얘기죠. 끝까지 끝을 포함을 해야 되나? 네. 이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냥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개 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243번으로 끝나죠. 그리고 5개고 233번. 우리 아까 로우의 개수가 몇 개였었냐면 244개니까 마지막 인덱스가 243번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제대로 출력을 한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메서드가 있어요. 어떤 메서드가 있냐면 머리 반대가 꼬리죠. 헤드 반대가 테일이에요. 테일. 자, 이 테일도 보시면 마지막에 있는 n개의 로우를 리턴해준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값은 5. 그래서 기본값 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주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ILC 혹은 뭐 메서드 가지고서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됐고요. 됐고 그 다음은 뭐 했었죠? 인포를 보자는 거였었나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뭐였었냐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이 테이블이 어떻게 생긴 거구나 하고서 그 대략적인 판단이 딱 서요. 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프레임을 전체를 다 출력하기에는 때로는 로우의 개수나 컬럼의 개수가 너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뭐 앞에서 5개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끝에서 5개 그래서 일부만 출력을 해보면 얘네들이 뭐 컬럼은 몇 개고 컬럼에는 숫자가 들어가는지 문자열이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컬럼에 있는 값들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랜덤하게 섞여 있는 상태인지 등등등 그런 대략적인 모습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지만 이제 그 다음에 분석도 하고 머신러닝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정보를 출력해보자. 요약 정보를 출력해보자예요. 요약 정보를 출력해보자. 처음에 문제가 이거였었죠. 요약 정보를 출력을 해보자. 저는 서머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머리가 아니었죠. 서머리가 아니었고요. 인포예요. 인포.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가 있는데 inf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가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의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머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머리. 아마 아래서는 아마 서머리라고 하는 이름의 그 메서드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꽤나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우선 tips라고 하는 이 변수가 무슨 클래스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 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range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244개인데 0부터 233까지. 이 인덱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row의 인덱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row의 인덱스가 뭐 특별하게 어떤 문자열이나 이런 걸로 지정되지 않고 0에서부터 243번까지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컬럼이 전부 7개가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컬럼도 번호가 있어요. 로우가 0번부터 243번까지 번호가 있듯이 이쪽 컬럼에도요. 0번부터 6번까지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번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컬럼에 이름도 있는 거예요. 레이블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우 같으면 인덱스와 레이블이 전부 다 동일하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고요. 컬럼은 0,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자동으로 매겨지는 숫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되어져 있는 이름들도 레이블도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non-null count예요. non-null count. 널이 아닌 원소 아이템들의 개수예요. 자, 전체 토탈 로우의 개수가 몇 개죠? 244개. 근데 토탈 빌에는 널이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244개. 그렇다는 얘기는 중간에 빠져있는 값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있는 값이 없다. 즉 NA라고 얘기를 하죠. not available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not available을 non-null, 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not available, NA와 non-null은 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그 행의 개수와 널이 아닌 그 아이템들의 개수가 다 동일해요. 그죠? 근데 어떤 데이터 프레임인 경우에는 뭐 특정 컬럼에 널이 들어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200개밖에 없고 뭐 여기는 뭐 190개밖에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혹은 머신러닝을 하기 전에 결측치 제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죠. 혹은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 그러니까 비어있는 값들을 결측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missing value라고 하죠. 결측치들을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해놓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거나 혹은 결측치들을 제거해놓고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결측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네. 전체 행의 개수는 244개인데 예를 들어서 토탈 빌은 10개밖에 없고 팁은 5개밖에 없고 이러면 이거는 쓸모없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결측치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결측치가 있어도 뭐 적당한 개수의 결측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변수들인데 그런 관심이 있는 변수들이 결측치가 너무 많다. 그러면 데이터를 다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부분이 non-null.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은 이 컬럼에는 어떤 타입의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는 출력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출력을 해보면 토탈 빌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가 들어가고 있고 팁도 실수가 들어가고 있고 성별, 흡연 여부, 요일, 시간은 문자열들이 들어가고 있고 사이즈에는 정수들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출력해보면 알아요. 출력해보면 알고 실제로 그런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 여기 인트라고 되어 있고요. 토탈 빌과 팁은 플롯,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는 범주가 몇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일 같으면 목, 금, 토, 일 이렇게 될 거고 성별 같으면 남성, 여성 이렇게 될 거고요. 흡연 여부 같으면 뭐 흡연, 비흡연 뭐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카테고리만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메모리는 7.4KB. 그러니까 이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메모리는 뭐 요 정도다라고 하는 이런 정보들이 인포에 있어요. 인포에.
나중에 이 데이터 타입을 보시면서 뭐 숫자 타입을 카테고리로 변환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럴 필요도,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문자열로 변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문자열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여기 데이터 타입도 한 번 정도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info라고 하는 메서드 알려드렸고요. 항상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 다음에 닷을 쓰고요. 닷을 쓰고 그 다음에 info 메서드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아마 그 다음이 describe였었죠. tips.describe. describe는 기술 통계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술 통계량. 기술 통계량에는 첫 번째 카운트 있죠. 이 카운트는 뭐랑 같은 거냐면 여기 있는 non-null 카운트랑 똑같은 거예요. non-null 카운트. 여기 전부 다 244라고 써져 있죠. 만약에 중간에 그 비어있는 값이 있으면, 결측치가 있으면 여기가 244가 아니라 244보다 작은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non-null count 개수를 보여주고, 평균을 보여주고, 표준 편차를 보여주고, 최소값, 이거를 사사분위로 할게요. 사사분위 값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최소값,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 보여줍니다. 최소 최대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 통계량에서 보여줄 수 있는 변수의 개수는 컬럼 7개에 대해서 다 보여주지 않죠. 컬럼 7개가 아니라 3개만 보여줘요. 왜 그러냐 하면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는 변수들은 숫자 타입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describe에서 보여주는 그 컬럼들도 이렇게 숫자 타입만 보여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데이터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데이터들이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 보면은 딱 시각화해서 보는 게 훨씬 더 확 드러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숫자로만 보는 것보다는 오늘 저희가 시각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들이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뭐 했었냐면, 그럼 나머지 변수들. 여기에 보면 이제 성별, 흡연 여부, 요일,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타입들의 변수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면 요약 정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숫자 타입이 아닌 카테고리 타입들은 우리가 요약 정보를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느냐. 뭘로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빈도수라는 얘기예요. 빈도수. 카테고리는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이 뭐 A는 몇 개, B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몇 개씩 들어있느냐가 요약해 볼 수 있는 정보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아마 한꺼번에 하신 분들도 한두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했던 거는 이거예요. 그 카테고리 변수를 찾고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변수에서 무슨 메서드? value, count 변수 메서드를 이용하자. 이거를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male이라고 하는 값이 157번 등장을 하고 female이라고 하는 값이 87번 등장한다. 그래서 합쳐보면 244가 맞죠. 244. 네. 그래서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쓰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거는 컬럼별로 하는 거를 제가 원했던 거고요. 여기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뭐 sort라든가
어센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기본값을 보면 sort 정렬하겠다죠. 정렬하겠다의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정렬해서 보여주는 거고, ascending은 무슨 뜻이에요? 오름 차순. 오름 차순은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오름 차순인 거예요. 반대로 뭐 5, 4, 3, 2, 1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내림 차순이고요. 그죠? 오름 차순이 뭐라고 되어 있죠?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름 차순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정렬은 하는데 오름 차순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일까요? 내림 차순 정렬해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보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숫자가 큰 숫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큰 숫자부터. 네. value count의 기본은 내림 차순 정렬의 이 값들의 내림 차순, 빈도수의 내림 차순으로 정렬해서 보여주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뭐 오름 차순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아규먼트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규먼트들을 다르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자꾸 뭐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다 어떻게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함수마다 메서드마다 가지고 있는 아규먼트의 개수가 정말 뭐 수십 개가 되는데 그런 걸 다 외우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항상 문서를 보면서 대략 파라미터 이름만 딱 봐도요 대충 이해가 돼요. sort 정렬, ascending 오름 차순 뭐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래머들이 단어를 사용해봐야 몇 개 단어나 사용하겠어요. 그죠? 영문학자도 아니고 국문학자도 아닌데 그래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뻔해요. 몇 번만 보시면 아 sort가 들어가면 정렬이구나. ascending이 들어가면 오름 차순이구나. 그래서 자꾸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는 성별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흡연 여부가 있었죠. 흡연 여부. 자, 흡연 여부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컬럼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팁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이죠? 나와라. 제가 아까 오타를 내는 바람에 나와라. 네. 이렇게 또 안 나오는군요. 팁스라고 하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컬럼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찾으시면 되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바로 점 찍고 컬럼 이름을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쓰셔도 같은 결과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것과 이렇게 쓰시는 거는 같은 방법이에요. 그죠? 네. 근데 어제 말씀드렸죠. 얘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얘는 항상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얘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언제 사용 못한다 그랬어요? 컬럼 이름이 어떤 규칙에 어긋날 때, 변수 이름을 만들어주는 규칙에 어긋날 때. 예를 들면 뭐 특수기호가 언더스코어만 들어가야 되는데 컬럼 이름에 이렇게 느낌표 같은 게 들어가 있다거나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는 저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변수는 저런 이름의 변수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는 못 써요. 근데 문자열로 만들어 줄 때에는 이렇게 쓰는 거는 가능한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못 쓰는 게 뭐냐면 컬럼 이름이 예하고가 사용되는 경우, 뭐 클래스, if, for, while, 뭐 else,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컬럼 이름이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컬럼 이름이 클래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못 써요.
하지만 첫 번째 방식은 가능하죠. 요게 그 가독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게 읽기가 편해요. 근데 요거는 또 못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택을 하시면. 흡연 여부가 있었고 요일하고 타임 있었죠. 네, 이것도 두 가지 해볼게요. 요일은 이런 식으로 찾아서 value 카운트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숫자들 보시면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목금토일이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오죠. 이 이유는 뭐냐면 여기 숫자들이 정렬된 순서로 그리고 어떤 순서냐면 큰 숫자부터 작은 순서로 내림차순 순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도 yes가 먼저 나오고 no가 나중에 아니라 no가 먼저 나오고 yes가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no가 숫자가 더 많은 거고 yes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 점 찍고서 컬럼 이름을 찾으실 수도 있으세요. 뭐 time 이런 식으로. 그러면 value, count 이렇게 가능하죠. 이 식당은 아침 식사는 안 하는군요.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만 두 번만 영업을 하는 그런 식당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안 드렸군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드릴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은 머신러닝에서 되게 유명한 데이터 프레임 중에 하나인데 팁을 예측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예요. 팁을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본 거고요. 어떤 식당의 자료를 실제 자료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테이블에 손님들이 와서 식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테이블별로 수집을 한 건데 이 테이블에서 음식값이 얼마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팁은 얼마를 지불했는지 그리고 팁을 지불한 손님의 성별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손님이 흡연자인지 흡연자가 아닌지 무슨 요일에 식사를 한 건지 그 다음에 저녁 식사인지 점심 식사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 함께 식사한 그 인원수인 거예요. 한 테이블에 몇 명이 앉아 있었느냐 한 테이블에 3명이 있었느냐 2명이 있었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내가 어느 테이블을 서빙을 하면 팁을 좀 잘 받을까? 남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 가서 서빙을 하는 게 좋을까? 여자 손님이 있는 테이블 가서 서빙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뭐 손님이 많은 테이블을 가서 서빙하는 게 좋을까? 손님이 적은 테이블 가서 서빙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경우에 팁을 더 많이 받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 영수증 금액이 많다고 일반적으로는 영수증 금액이 많으면 팁도 많아지기는 하는데 바로 요거 두 개만 보시더라도요. 29달러, 27달러 비슷한 식사 금액인데도 거의 6달러와 2달러 팁은 거의 한 3배 차이가 나죠. 그렇죠? 5.92하고 2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데를 서빙하는 게 좋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런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전 작업, 그러니까 전 처리 작업으로 몇 가지 이런 그 작업들을 해보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신 분이 계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에 대해서 value count를 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도를 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거 괜찮아요. 왜 괜찮으냐면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는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1, 2, 3, 4, 5, 6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연속된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뭐 정수로서는 연속된 숫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손님 수라고 하는 그 컬럼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 손님의 숫자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들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 손님 수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 뭐 가장 작은 테이블, 가장 큰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손님들의 수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팁이나 혹은 영수증 금액처럼 연속적으로 정말 변할 수 있는 뭐 0.01이 될 수도 있고 10.1이 될 수도 있고 10.2가 될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값들만 갖는 1, 2, 3, 4라고 하는 특정한 값들만 갖는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겉보기에는 인트인데 이것도 일종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분석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손님들이 보통 몇 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게 제일 많다. 2명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 2명 아니면 3명, 4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점심시간이나 뭐 이런 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경우보다 2명, 3명, 4명 요 정도 식사하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은 경우 또 1명밖에 없는 경우 이런 거는 좀 드문 케이스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뭐 혼자 요즘은 뭐 혼밥도 많이 하지만 이 식당은 그 혼밥하는 손님들은 적고요. 그리고 아주 때로 몰려와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도 적고 2명, 3명, 4명이 제일 많더라.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value counts라고 하는 게 카테고리 변수에 사용을 하는 게 맞고요. 카테고리 변수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정수를 저장하는 변수에 대해서도 그 카테고리로 생각할 수 있는 정수 타입의 컬럼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컬럼들인 경우에는 value counts를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고 과제에서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